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토대로 전략까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이재선의 투자백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은행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또 한 차례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메인 이벤트 잭슨홀 미팅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갑자기 또 나온 이슈가 하나 생겨서 S&P에서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디스에서 한번 했고요. 그리고 피치에서 경고를 했고요. S&P까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정말 은행들이 심각한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시장 자체 반응은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뭐 사실 하루 이틀의 이슈는 저희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네네. 상반기부터 저희가 은행 쪽에 대해서는 자꾸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한두 번씩 불거졌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연말로 가서도 계속해서 이제 노출되는 재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재료는 아니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이제 번지기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신용등급 강등의 선제적 조치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자 부담에 대한 리스크를 좀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켜는 봐야겠지만 대형은행 쪽에서 신용등급 강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그쵸. 때는 시장이 크게 시스템 리스크로 인식할 가능성 하반기 때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은행주가 일단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과연 갈 것인가. 우리가 여러 차례 겪었던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리스크가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좀 마음에 걸리는 건 결국에는 금리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35%까지 올라가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단기적으로 시장의 상단을 제약하는 큰 이슈가 최근에는 좀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장기물 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잭슨홀 회의라든지 저희가 이제 9월 중순에 확인을 할 이제 8월 CPI가 또 보다 중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금리 문제도 이제 골치 아프긴 한데 또 다른 시장의 그 두 번째 관심거리는 금리보다 또 이제 저희는 중국 경제 위기에 좀 더 민감한 장세를 좀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신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번 사태 기점으로 중국의 리모모먼트 발생할 수 있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논쟁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이제 그 벽견 이슈가 사실 과거 헝다 사태보다 파장이 클 거라는 우려에 이제 중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정부가 뭐 국유화에 나서서 부채를 조정하고 통제권을 강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좀 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금리 이슈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의 이슈에 있어서 저희가 기간 조정을 좀 오래 그리고 좀 상당히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헝다그룹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 사태 당시 2021년 9월 당시에 주가를 보시면 거의 한 대략적으로 4%가량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벽개원 사태라든지 이제 10년물 금리가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간부터 저희가 한 3.7% 정도 빠졌기 때문에 네네. 증시로 넘어가자면 주가에는 이 지금 두 가지의 리스크가 일단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단기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자면 업사이드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당장은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하락 압력은 높은 구간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단과 하단이 다 조금 제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일단은 벽개원 사태도 4% 가까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기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모든 부분들이 어쨌든 금리에서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연준이 조금 마음을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라면 잭슨홀 미팅에서 혹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무언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과연? 결국에 뭐 중국에서 기대할 부분이 많지 않다면은 우리는 특히 이제 미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증시의 활기를 다시금 돋구기 위해서는 이 실질금리 하락을 저지하는 요소인 그 연준의 생각 전환이 보다 조금 확인이 필요하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가
1차적으로 잭슨홀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 쪽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정부가 경기를 예전처럼 이제 사실 인프라 중심으로 부양 정책을 강력하게 펼칠 가능성이 그렇게만은 크지 않고요. 하반기 예. 놓고 보더라도 중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지만 시장 예상 대비 이번 주에 또 미약한 수준이었고 이 미중 금리차 확대가 사실 위안화 강세를 저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존도는 약화는 되고 있지만 결코 이제 중국을 무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원화와 위안화의 상관계수가 높아지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으로 넘어가자면 지금 현재 시장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연준 같은 경우를 보자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발언이 이제 대다수 위원들의 목소리에서 그렇죠.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잭슨홀 회의를 통해서 해당 시나리오만이라도 좀 옅어지게 된다면 저는 이제 자산 가격에 미치는 금리 레벨 부담이 좀 약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있어서의 그 행간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잭슨홀 회의에서 별다른 힌트 찾지 못하고 여전히 파월이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변곡점은 좀 지연되면서 9월 중순에 확인될 8월 CPI를 저희가 또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예측치가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매주마다 발표가 되는데 지금 8월 CPI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코어 CPI가 4.7%에서 4.4%까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잭슨홀 미팅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저희가 매일 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포트를 좀 보니까 잘하고 있는 우등생을 계속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업종들이 조선 자동차 기계던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론 이제 긴 호흡으로 보자면은 사실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열등생의 개념, 즉 이제 이익이 바닥을 다지고 마진율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전 하반기 추가적인 업사이드 여력이 높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저희가 아직까지 리스크에 대한 재료를 여전히 이제 시장 상단을 조금 막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불안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아까 이제 뭐 잭슨홀 회의라든지 내진 금리에 대한 부담도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고 이를 상쇄해줄 연준의 스탠스 전환이 저희가 목격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 사이 업종 로테이션은 이 열등생보다는 지금도 잘 하고 있는 우등생에 조금 초점을 맞추자라고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보고서를 썼고요. 이 방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에서 지금 다른 곳에서 잘하고 있는 품목들이 저희는 이제 조선과 자동차 기계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업종의 그 12months forward EPS 추정치도 보시면요.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 두 가지 리스크가 굉장히 시장을 굉장히 좀 놀래게 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때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졌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이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기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액이 견조한 업종들에 이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업종들의 단기적 로테이션 강화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월 중순 이후 이제 표를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방어적인 관점에서도 통신이라든지 보험, 증권을 샀고 이익 방어력 관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련된 업종을 샀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사실 우등생들이 좀 안전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좀 공격적인 배팅을 할 때는 아직까지 아닌 것으로 숫자가 나오는 업종을 타겟팅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강조하셨던 그런 소비주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 갖고 계신지요?
잘할 가능성이 높은 뭐 중국 소비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중국 내수 수요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저희가 보통 IT가 상대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예, 역사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 관련된 업종들의 수급 강화를 이끈 거는 결국에는 이제 중국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뭐 수출 모멘텀이라든지 내지는 원화 강세 전환도 이제 염두를 해두면서 저희가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 압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7월 달로 들어서 중국 실물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지금 부진한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이 중국 관련된 이제 리스크가 지금 불거진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반도체라든지 마찬가지로 관련된 업종들의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씩은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소비주 모멘텀도 사실 단기적으로 워낙 눌려 있었기 때문에 반등은 가능했지만 이거를 더 추세적으로 이끌려면 결국엔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모멘텀이 지금 부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 추세적으로 좀 상승 동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재료를 찾기 전까지는 그 주도주의 역할로서는 조금 2% 부족해 보인다라고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좀 공격적인 베팅을 할 때는 아직 아닌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네요. 숫자가 나오는 업종 중심으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